자, 여러분도 백설공주의 줄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한 왕비가 백설공주를 낳고 죽은 다음에 왕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백설공주의 미모를 질투한 왕비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지만 백설공주는 오두막에서 7난장이와 계속 살아가고 왕비는 공주를 죽이려고 3번이나 찾아가게 됩니다. 아, 3번이나. 마침내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게 되고요. 이후에 숲속을 지나던 왕자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키스를 하자 사랑의 힘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형제가 초판본에 실었던 백설공주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인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를 흘리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출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가 나는 건 남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주 어린 여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월경을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뭐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도 첫 장면에서 왕비가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린 후에 곧 딸을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딸이 바로 백설공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갑작스레 죽고 새롭게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계모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인 후에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뭐였을까요? 머리 아니에요? 내장? 머리카락? 머리. 내장. 내장? 내장이요? 자, 왕비가 증거로 머리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한 건지 1812년 초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혜성 초판부 씨가 다 읽었네 보니까. 왜 알고 있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공주를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내게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와. 내가 소금 간을 해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네, 끔찍하죠. 바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순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 간. 네, 순대는 간하고 간하고. 근데 왕비가 콕 집어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허파와 간은 왕비가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것이라고 믿고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왕비의 행동이 좀 왕비를 더욱 악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그 성과 악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처럼 되려다가 멧돼지처럼 되겠네요. 아, 네. 게다가 그림 동화 초판본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키스? 예, 보통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림 형제 버전의 백설공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초판본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왕자가 아닌 하인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하인이. 등을 두들겨 줘요. 바로 답을 맞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자의 명령으로 계속 유리관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이딴 죽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나? 라고 화를 내면서 관을 열고 공주의 등을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데? 그쵸.
교수님 그러면 결말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의 결말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왕비가 석탄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신발을 신고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녀사냥? 예, 바로 중세 시대의 역사적 마녀 처형 관습을 동화에 그대로 반영한 와. 것이라고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역사가 또 담겨 있구나. 우리가 알던 기존의 동화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름답지 않네요.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포장 같은 거 없고 되게 뭔가 그렇죠. 각색된 것보다 훨씬 리얼해요. 뭔가 근데 리얼하게끔. 사실은 나중에 바뀐 동화가 더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쵸. 여자가 예뻐도 죽었는데 시체에다가 가서 키스를 하는 것도 이상한 설정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백설공주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동화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화를 살펴볼까요?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상당히 다국적인 이야기여서 전 세계 국가마다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그 숫자가 천여 편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니키 씨 근데 왜 제목이 신데렐라예요? 뭐 독일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아, 그건 아니고 제목이 왜 신데렐라인지에 대한 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유력한 게 프랑스로 재투성이라는 단어 있는데 상디령이거든요. 그거 영어로 옮겨지면서 신데렐라가 됐다는 설이 그런 거 제일 유명해요. 제요? 제? 신데렐라 뜻이 제투성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림 형제는 독일어로 그 뜻과 똑같은 아신푸트, 그러니까 재투성이 소녀로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투성이인 이유는 아마 계모가 신데렐라를 늘 그 벽난로 옆에 채워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신데렐라와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인 제투성이 소녀는 그 설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동화 신데렐라에서 그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건 요정 할머니의 마법이 풀리는 12시 전에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을 뛰쳐나오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를 떨어뜨리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는 이런 설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는 신데렐라에게 멋진 옷과 구두를 선물하는 것이 요정 할머니가 아니고 친어머니 무덤에서 자란 계암나무의 마술입니다. 나무의 마술이요? 예. 아예 딴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동화 속 사파에서도 신데렐라가 계암나무에게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려지게 됩니다. 저렇게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구나. 그리고 신데렐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유리구두도 사실은 유리구두가 아니라 황금구두였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의 황금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이유도 좀 완전히 다른데요. 그림 형제 신데렐라에서는 3일간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가 왕좌 춤을 추다가 밤늦은 시간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비슷한데 그러자 왕자가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였을까요? 신발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러기 위해서? 아스바리를 걸어요. 그게 무슨 다리를 뜻이야? 이렇게 다리를 넘어뜨려요. 걸었대요. 못 도망가게. 네. 사실 목적은 다 비슷비슷한데 뭐냐면은 바로 계단에 송진을 미리 발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끈적한 송진이 거꾸로 이제는 구두에 달라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한 짝만 남겨놓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서 새언니들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자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 예, 기 씨. 혹시 발 일부 자르는 건가요? 아이 설마 자기 발을 자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니키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피 철철철. 이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는 왕자는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말도 안 돼. 그럼 이 장면이 그림 형제 책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황금 구두에 발이 맞는 여인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에 두 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예쁜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언니의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너 잘 안 쓰잖아. 잘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도 없어. 큰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구두에 발을 우겨 넣었습니다. 충격적이네. 엄마가 뭐 상상돼서 막 지금 내 건 발이 아파 지금. 아니에요. 아우 너무 진짜. 네, 큰언니와 마찬가지로 둘째 언니도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가 들어가지 않게 되자 뒤꿈치를 잘라내고 구두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자는 황금 구두의 진짜 주인이 언니들인 줄 알고 2번씩이나 속게 됩니다. 좀 바보같이. 그럴 때마다 비둘기 2마리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제서야 왕자는 언니들이 진정한 구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자는 큰언니를 자신의 신부라 생각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 개암나무에는 비둘기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구두엔 피가 가득. 구두가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이에 왕자는 큰언니의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피가 나오는 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갔죠. 지압하면서. 왕자도 문제야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못된 언니들이기 때문에 뭔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설정을 한 것 같아. 이처럼 그림 형제 동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처럼 늘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가 쓴 동화 중에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이야기 한 편이 또 있거든요. 더 잔혹한 게 있어요? 예, 바로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 예? 동화입니다. 예? 동화입니다. 노간주? 아니 그림만 봐도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이거? 뭐야? 무슨 이야기예요? 이 노간주 나무의 이야기는요, 아들을 낳고 이제 아내가 숨지자 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슷비슷하죠. 계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딸과 차별하면서 전처의 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이 사과를 꺼내려고 괴짝에 얼굴을 넣은 사이에 그 뚜껑을 닫아서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본 사파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계모는 아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들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스튜로 만들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아버지는 그걸 먹어요? 먹어?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시신으로 끓인 스튜를 아주 맛있게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혹시 이 그림 형제 계모 손에 자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모를 되게 혐오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빠의 시신으로 스튜를 끓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동생은 그 뼈를 모아서 가장 아끼는 비단 손수건에 싼 다음에 노간주 나무 아래에다가 가져다 두게 됩니다. 이후 아들은 새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엄마 날 죽이고 우리 아빠 나를 먹었네. 우리 동생 마를렌 내 뼈를 모두 모아 비단 수건에 싸주었네. 노간주 나무 아래 놓아주었네. 아니 저희가 노래 불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읽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니, 노래처럼 읽어봤어요. 예. 이 노간주 나무의 결말은요. 결국 새가 계모 머리 위에 맷돌을 떨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계모가 숨지게 되고요. 그렇게 계모가 사라지자 죽은 아들은 새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다시 살아난 아들과 남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맷돌을 떨어뜨렸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죠. 뭐, 동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짱도로 떨어뜨렸겠죠.
예, 지금까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 실린 동화들을 쭉 들어봤더니 어떠신가요? 동화가 아니라 진짜 범죄 스토리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화라는 단어에는 안 어울리는 이야기죠. 내용이 근데 다르죠. 잘 바꿔주신 것 같아요. 누가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1815년 그림 형제는 약 390페이지 분량으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2권을 출간을 했고요. 70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냈던 1권 초판본을 수정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작업은 동생인 비렐름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수정돼서 나온 책이 초판과 달라진 점 이것도 있나요? 이 변화가 있었죠. 논란이 되거나 비난을 받았던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독일어로 된 이 동화를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로 에스파 아인말은 옛날 옛날에로 시작되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비렐름이 만들어낸 나온 거였거든요. 거구나. 우리가 아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 내용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문체에 있어서의 수정도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체 검열을 좀 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 형제는 구체적으로는 그 책의 어떤 내용들을 삭제하고 보완해 나갔을까요? 먼저 초판본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 저는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초판본에서 계모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개구리.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유모? 혜성 씨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계모. 정답. 예, 작가님. 친엄마 맞나요? 예, 작가님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친엄마? 계모의 진짜 정체는 바로 백설공주 친엄마였습니다. 에? 엄마가 자기 딸을 질투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너무 동심 파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림 형제는 1819년 개정판부터 친모 설정을 계모로 바꾸게 되고요. 그 버전으로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친모는 좀 너무 와, 근데 충격적이다. 그 너무 이상하다. 그렇죠. 예. 계모도 이상해. 이처럼 그림 형제는 수정 작업을 하면서 동화 전반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데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가 이야기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결말을 바꿔버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데렐라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떤 결말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신발 주인을 찾아서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림 형제는 신데렐라가 구두의 주인임을 확인한 후 왕자와 함께 성으로 떠나는 기존의 결말을 바꾸고요. 그 뒤에 새언니들이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등장하면서 벌을 받는데요. 이 부분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호박이 됐나? 뭐였지?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 왔을 때 큰언니는 오른쪽에, 작은 언니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들이 두 사람의 눈 하나를 쪼아 뽑아버렸습니다. 후에 새언니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는 비둘기들이 다른 쪽 눈알을 쪼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언니는 심술궂음과 거짓말에 대한 벌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우. 근데 잔혹성은 아직까지 있네요. 있네요. 예, 못 버렸네. 네, 맞습니다. 그림 형제는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잔혹한 처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동화가 일종의 경고 메시지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전형적인 권선징악 이야기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작가님, 동화 속에서 나쁜 인물이 이렇게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근데 완전히 아이들 입장에서만 한번 본다면 그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구나. 사이다구나. 완전히 뽑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 형제 동화에는 보통 이게 좀 힘들고 좀 불행한 아이들이 많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위기를 극복하고 좀 버텨내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악인들은 이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나에게도 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 악행을 강력하게 처벌할수록 그 시대의 올바른 도덕적 관념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형제는 아이들을 위한 교훈적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동화 속의 성적인 코드나 잔혹한 부분들도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라푼첼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마녀는 라푼첼을 입구가 없는 높은 탑에 가두고 라푼첼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드나들게 되죠. 어느 날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에 올라가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 라푼첼은 머리가 잘린 채 쫓겨나게 되고요. 왕자는 시력을 잃게 되죠. 그 후 둘은 재회하고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을 회복시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판본 라푼첼에선 숲속 탑 안에 갇혀 사는 라푼첼이 마녀 몰래 밤마다 왕자님을 만난 사실을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녀는 어느 날 라푼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텔 마나님, 제 옷이 너무 작아져서 이제 더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라푼첼은 왜 옷이 점점 꽉 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죠? 뭐냐면은 바로 라푼첼이 왕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에?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림 형제는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라푼첼이 임신했다는 뉘앙스를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혹시 뭐 교훈적이지 않거나 잔혹해서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림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아이들의 사람 죽이기 놀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사람 죽이기 놀이요? 와, 예. 제목이 진짜 굉장히 유용해 자극적이다. 보이네요. 예. 먼저 5살, 6살 무렵의 형제가 아버지가 돼지를 도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그 모습을 재현해 각각 푸주간 주인과 돼지로 역할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때 형이 돼지 역할을 맡은 동생의 목에 칼을 찔러 동생이 죽게 되고 아이의 비명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게 됩니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칼을 뽑아서 이번에는 형을 죽이게 되죠. 그게 동화라고요? 결국에 그 충격에 자기 자신은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슬픔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야? 아니 이게 무슨 교훈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법학과를 왜 나온 거야?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범죄 얘기만 엄청 쓰네.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너무 잔혹해서 초판 당시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 목록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말입니다. 그렇지. 너무 자극적이다. 아무 교훈도 없는 그치. 돼지를 잡지 말자야 뭐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동화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동화가 탄생했을까요? 과자로 만든 집? 헨젤과 그레텔. 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동화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죠. 아, 나 이게 참 좋았어. 이 동화의 내용은 가난 때문에 계모가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숲속에 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남매가 하얀 돌로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돌아오자 계모는 남매를 다시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빵 조각으로 이번에는 길을 표시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숲속에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배고픔에 집을 뜯어먹는 남매를 집주인이었던 마녀가 불러들이게 되죠. 사실 아이들을 살찌워서 잡아먹기 위한 계략이었고요. 하지만 그레텔은 꾀를 내서 마녀를 오븐 속으로 밀어넣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남매는 결국에는 가족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이 반영되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당시에 저렇게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있었나요? 뭐 생활고 때문에? 바로 맞추셨어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현실을 반영한 부분은 바로 대기근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내용입니다. 헨젤과 그레텔도 초판본에서는 계모가 아닌 친엄마가 아이들을 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동화 속 잔혹한 설정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고요. 중세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과거 독일 및 유럽 일대에서는 실제로 가난 때문에 혹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출산한 탓에 아이들을 길가에 버리거나 질식사시키기도 했고요. 일부러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거나 동물에게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와, 애가 뭔 죄야? 독일에서도 아이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고발당하거나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당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서문에 비슷한 맥락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먹을 빵이 없고 궁핍 때문에 자식들을 내쫓아야만 한다. 혹은 가혹한 새엄마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들이 거듭해서 버려지고 또 위험에 처하는 모습은 18세기 유럽 일대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나. 실제로 아예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 각지에서 구전되거나 기록된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독일 전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 중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 관해서는 각종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하멜른 마크트 교회의 유리 그림인데요. 1300년경에 개축 때 이 교회의 동쪽 창에 유리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과 바울의 날, 즉 6월 26일에 하멜른 시내에서 130명의 어린이들이 칼바리오산 방향 동쪽으로 인솔자를 따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코펜까지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화라고요? 그리고 또 중세에 기록된 르네부르크의 수서본에 쓰인 내용은 이 이야기가 실화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배저문에서 다리를 건너 시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는 묘하게 생긴 은피리를 불며 거리를 걸었다. 그러자 그 피리 소리를 들은 어린이 130명이 그 남자를 따라 나섰다가 동문을 지나 처형장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부모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뭐야 이거 그냥 납치극인데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아니야 이거 혹시?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설은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동부 유럽으로의 이주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각지의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촌 지역이 쇠락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버리고 서부 독일에서 동부 독일, 더 멀리 동유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때 이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동부 유럽으로의 이주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선전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였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한 전쟁과 관련된 건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전쟁. 13세기? 13세기? 짜고? 예. 너무 규현 씨가 뭐 대단하신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때 어린이 십자군 이런 것이 있었는데 1212년 독일 쾰른에 사는 한 소년이 십자군 원정을 외치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소년 소녀들이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이들은 이탈리아 제노바까지 건너갔지만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소년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어린이 십자군으로 참가한 많은 아이가 희생되었다는 그런 해석이죠. 이건 그럼 뭔가 이게 담고 있는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희는 읽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네, 그렇죠. 이 아프로디테 탄생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것은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의 신통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아프로디테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비너스의 탄생. 예, 이건 이제 아프로디테 탄생의 그림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가요? 신비롭긴 해요. 뭔가. 아, 신비롭. 네, 조개 안에서. 다 커서 태어났네. 태어나면서 금방 컸을 수도 있고요. 박지원 도수님, 이 그림 속에 아프로디테의 이름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네, 지금 조개 껍데기를 타고 있는 아프로디테 뒤를 보시면 이 바닷가에 보글보글 잔잔한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거품을 그리스어로 아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으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1년을 12달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달을 4월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4월을 아프로디테 여신의 앞글자 머리글자를 따서 에이프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4월의 유래가 아프로디테에서 네,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알려진 그 호메로스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신들에게 달콤한 열망을 끌어올렸고 게다가 필멸하는 인간 종족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땅과 바다가 낳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결국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갓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로 인해 한 섬에 도착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프로스였습니다. 유니드 작가님, 키프로스 섬이 여기 재밌는 전설이 있다면서요? 저희 현지에 가시면은 그 한 해변에 페트라투 로미우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인들이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요,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에 이 알몸으로 헤엄을 쳐서 이 바위를 3바퀴 돌게 되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영원한 젊음과 또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냥 어떤 변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옆에서 몰래 보려고 숨어서? 사실 근데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잖아요. 예. 섬에서 좀 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때 이 아프로디테를 본 신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했겠죠 뭐. 첫눈에. 이 모든 남신이 아프로디테의 이 눈부신 미모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안 이 올림포스에서는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똘똘해 보이는 그런 그 녀석들을 이렇게 골라서 12명 올림포스 신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프로디테도 이 12 올림포스 신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뭘 담당하겠습니까? 미의 아름다움, 사랑, 욕망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사랑으로 넘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많은 신들이 또 내가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남신들 중에서 아프로디테와 결혼에 성공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아실 테고 혜성 씨도 알 것 같고 네. 지원 씨랑 규현 씨는 왜 저희를 같이 묶으시죠? 왠지 눈동자가 두세 번은 여유가 있는데 두 분이 초조해 보였어요. 모르겠네. 바로 최고의 신 제우스와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첫 번째 아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아, 나 되게 들었다. 헤파이스 아, 이거 되게 못생겼잖아요, 심지어 헤파이토스가. 맞습니다. 네, 아, 바로- 봤다 이거. 네. 일단 너무 늙고 추레해 보이죠. 네,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다리를 절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땀에 쩔어 있어서 악취도 고약하게 났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들에게 가장 비호감 있는 신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 신이었다고 그래요. 어떡해. 이 헤파이스토스는 이렇게 보면 최고의 신인 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지원 씨가 못생겼잖아요 그랬는데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못난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떻게 이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할 수 있었을지. 헤라가 네. 그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헤라가 개입한 건 맞습니다. 헤파이토스가 조건 내세운 거 아니에요? 나 아프로디테랑 결혼하게 해줘라. 그럼 내가 뭐 무기 원하는 거 만들어주겠다 아닌가? 오. 누구한테? 제우스 아니었나? 뭐 불 뺏겨간 거. 뭐 짬뽕이 됐나? 예, 약간 짬뽕이 됐는데. 아, 머리에 근데 짬뽕이 아주 됐나? 쓸만한 답변들은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 인간한테 잘 뭐 엮으면- 불을 뺏겼다가 막 그거 아니에요? 프로메테우스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랬어요. 아주 열심히 듣더니 그게 아, 머리에 머리가 이거 세탁소 가서 한번 빨아야 돼요, 머리를. 아, 나 이 세계사 때문에 이거 머리가 아주 뒤죽박죽이 됐어. 바로 가장 못난 남신 헤파이스토스와 가장 아름다운 여신 그 아프로디테의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헤라가 개입이 됩니다. 사실 헤라는 나와 보니까 그 외모가 볼품없고 못나고 게다가 다리까지 절고 그러니까 헤라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한테서 이런 아이가 낳았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파이스토스를 하늘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어머님한테 버림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헤파이스토스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던 테티스라고 하는 아름답고 정숙한 신이 있었거든요. 아킬레우스 엄마 아닌가? 맞아요. 맞죠? 오. 알고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배웠으니까요, 뭐. 네, 맞습니다. 이 테티스가 바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죠. 근데 그 헤파이스토스가 외모는 볼품 없고 다리는 절지만 불을 잘 다루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금속 다루는 기술을 한번 연마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헤파이스토스는 최고의 대장장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교수님, 그럼 땅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는 처음부터 올림포스 12신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올림포스에 다시 가서 그 아프로디테 만난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최고의 대장장이로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그 서름과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멋지게 생긴 황금 의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림포스 그 궁전 위에다 보내죠. 헤라 여신께. 헤라가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온 건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 반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황금 의자에 홀린 듯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뭔가 묶여버렸어요. 왜 뭐가 일어날 나와가지고 막 수가 없어. 네. 구속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라가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풀어줘. 복수했네. 쟁쟁한 신들이 와서 다 풀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건 헤파이스토스만이 열 수 있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오자.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를 풀어드릴 테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원 씨는 어떤 조건 내죠? 그게 아프로디테를 원했군요. 그 조건 속에 하나가 그렇죠. 아프로디테를 원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올림포스 복귀. 그렇죠. 저를 버렸으니 이제는 저도 당당히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가장 그 억울한 게 또 누가 아프로디테죠. 네, 아프로디테 왜? 뭘 잘못했는데 그 갑자기 결혼해야 돼요? 아니 잘못은 헤라가 했는데 그 네. 불똥을 자기가 뒤집어 쓴 거잖아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 의사에서 헤라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랑 풀려나자마자 바로 조졌을 것 같은데. 헤파이스토스.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네. 결국 아프로디테랑 헤파이스토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헤파이스토스는 자기와 아내가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잊힐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게 되는데 뭐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우리. 아 허리띠? 저 과일? 어머 여러 가지가 아프로디테가 띠를 하나 두르고 있죠. 저거를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그러는데 저게 그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대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네. 헤파이스토스가 준 마법의 벨트 캐스토스 히마스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살이 찌면은 또 좀 이게 그렇게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가 안 나오게 배도 안 나고 살이 안 찌게 만들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아. 먹어도 그 과일을 계속 먹는 거예요. 복대 같은 거죠. 그렇죠. 뭘 입었을 때 핏이 살게 이렇게.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이 헤라를 묶었던 경력이 있잖아요. 네. 아프로디테가 말을 안 들으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의자나 어디로 딱 딸려가가지고 탁 붙어버려. 꼼짝 속에 달싹 오. 못하게. 구속시키는 벨트. 네, 오답입니다. 정답. 아. 외모의 완벽함과 더불어서 그냥 남자를 다 유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힘을 주는 벨트 아닐까요? 남자를 유혹하라고 벨트를 줬다고요? 더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여자를. 아니 본인 와이프인데? 본인 와이프인데 남자를 유혹하라고 벨트를 아, 줬다고? 유혹할 거라고 예상 못 했겠죠. 예? 용도가 남자를 무슨 유혹하는 말이에요? 거라면서요. 진짜 남자를 유혹하라는 게 아니라 그 네. 정도로 더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여자가 내 와이프다. 그러니까 매력 발산이 되는 거예요, 벨트에서? 그러면 딴 생각할 텐데 또 그러면? 그러게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헤파이스토스가 똑똑하지 못했던 게 분명하네요. 정답입니다. 이 벨트가 있게 됨으로써 정말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 생각해보니까 저 벨트가 위험하긴 하네요. 불륜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그러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준 날개를 거니까. 달아줬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헤파이토스는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올림포스 12신에 합류하고 싶어서 헤라에게 그런 선물을 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일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집안에 소홀하게 되겠죠. 소홀하게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중에 누가 이 아프로디테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누구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친동생. 아레스? 네,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인가? 네,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죠. 어떤가요? 굉장해 보이네요. 네, 식스팩 있고 아레스네요. 네.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최고의 신의 혈통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몸매, 남다른 체격, 최고 미남이로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인 헤파이스토로스랑은 달리 굉장히 잘생긴 아리스에게 또 슬슬 마음을 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헤헤 참. 바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팔도 거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벨트. 네, 벨트. 이걸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의 효과를 보면서 아레스를 완전히 사로잡게 됐다. 진짜 알고 잘못된 선물을 줬네요. 네. 네. 박지훈 도슨트님,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린 또 그림도 재밌는 게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나눈 이후의 모습입니다. 진짜 뭐 기진맥진했네요 지금. 네. 네, 아레스는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요. 지금 반인반수 사티로스들이 이 소라 고둥으로 큰 소리로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아프로디테는 불만족스러운 네. 얼굴인데. 아쉬웠나 봐요. 뭔가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불만족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사랑이 전쟁의 신마저도,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아프로디테의 불륜 행각 예. 뭐 무사히 잘 넘어갔나요? 발각 안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각되죠. 됐겠죠. 아, 그쵸. 꼬리가 네. 길면 잡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날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던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목격하고 만 거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생각을 하죠. 찔렀구나. 예,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헤파이스토스에게 가서 두 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 왼쪽이 찌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게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네.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의 헤파이스토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그 매력의 띠까지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 보게 조카.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다니 정말 슬프구려. 내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헤파이스토스가 생각한 벌이 뭐였을까요? 아내에 대해서. 벨트를 아주 그냥 잘라버려요. 싹둑싹둑. 예상되는 장면은 있죠. 만천하의 공개에서 아프로디테나 아레스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합니다. 그 저기 내 일터인 렘노스 섬에 며칠 갔다 올 테니 잘 지키고 계시오 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일도 있다요, 그러니까 있대요. 드라마들이 여기서 따왔나 봐. 드라마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유리벽이 돼.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둘이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청동실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탁 쓰이게 됐죠. 그래서 둘은 꼼짝없이
알몸의 상태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야 이거 현장을 제대로 덮쳤네. 네. 예. 다 있네요. 네, 헬리오스도 있고 그렇죠. 제우스, 헤라도 있고. 헤라가 이러고 있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자, 이렇게 보세요. 둘이 저를 속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합당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창피했겠다, 아프로디테. 예. 자, 그렇다면 이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억이 이렇게 된 거. 네. 쟤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헤파이스토스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스나 어떡해. 문제.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어떻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랑 소원해졌는데 자기 책임도 날 외롭게 있는데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더 이상 헤파이스토스와는 그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레스랑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이 돼버리고 뺏겼네. 예. 게다가 오히려 올림포스의 대부분의 남친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레스처럼 예. 불륜 한번 해볼까.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야, 그럼 헤파이토스 또 이거 삐질 텐데. 헤파이스토스는 뭐 득본 게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큐피드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가 바로 전쟁과 매력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아주 귀엽고 작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남신들이 오히려 아프로디테에게 더 욕심을 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아레스를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레스와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남신들과 남자인들과도 아레스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쟁의 신인데. 아래 또 당하는 거지 또 그렇게 똑같이. 근데 헤르메스가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랑 아레스랑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불륜의 두 남녀를 욕하는 듯이 나도 3배, 4배 벌을 받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와. 다들 왜 이래? 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신은 정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저 주인공들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이 둘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유. 근데 이 헤르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아프로디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둘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다. 와.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곤 대단하다. 합니다. 예. 12신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궁한 거죠, 뉴페이스가. 아프로디테가 올림포스의 남신들과 두루두루 바람을 피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무기로 자신만의 권력을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되게 잔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그 키프로스 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키프로스 섬에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관행이 있고 신전도 있고 그랬는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오니까 키프로스에 살던 사람들이 그 수호신으로 그 경배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니네들이 나의 욕망을
모욕하고 나를 섬기지 않아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무슨 벌일지? 자, 아프로디테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 키프로스 여성들에게 내린 벌로 인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뭐야? 두 분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럼 같이 같이 문제를 맞춰보시죠. 여성들에게만 벌을 내린 거예요? 네, 특별히 여성들. 뭘 하는 거구나. 네. 정답. 네, 지은 씨.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짝사랑.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니네가 나를 내 욕망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똑같이 만들어주지. 너희는 불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불륜 저질렀게. 불륜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그거 비슷하게 갔는데 조금 더 자극적. 네, 자극.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답입니다. 네, 정확하게 답이 나오려면 거기 한 가지 요소가 더. 아 그래요? 정답. 규현 씨.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하게 되는. 그것도 비슷한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 자꾸 한 가지 요소. 그 한 가지. 한 가지 없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 가지. 정답. 혜성 씨. 키프로스 여성들이 그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매춘. 매춘을 하겠다. 여자로서 너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네. 하세요. 오답이죠. 일단 규현 씨 얘기 들어볼까. 아 정답이구나. 눈치가 정말 빨리지네. 네. 일단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규현 씨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생겼는데. 그것도 그럴싸하다. 놀랍게도 아프로디테는 너희들이 나의 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무시해? 그렇다면 너희들의 수치심을 빼앗고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매춘부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개의 그 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방이 어쩌면 그런 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는 여자는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아프로디테가 별로 좀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성격이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매몰찬 그런 징벌을 내렸지만 자기를 숭배하는 신들에겐 한없이 많은 은총을 내리는 또 좋은 신이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키프로스에서는 이 아프로디테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었대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조각가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피그말리온은 사실 아프로디테의 벌을 받고 막 여인들이 문란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 키프로스에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러면서 거대한 상아를 구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아름다운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버렸죠. 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닦아주고 그리고 막 예쁜 옷 있으면 사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에 밤마다 눕혀주고 자기는 땅바닥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세워주고 찐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매일 그 정성을 다해서 조각상에 사랑을 표시했는데 어느 날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아프로디테 축제가 벌어졌었거든요. 피그말리온이 거기 가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조각상이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아프로디테라면 이 소원 들어줬겠어요? 사랑의 신이니까 또. 정성이 갸륵하다 이러면서 아프로디테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좀 위아래가 다른 건가요? 네, 지금 이 조각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아직 다리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 엄청난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하. 저 조각은 깜짝 놀랐겠는데요. 갑자기 남자가 닥쳐서 이제 뽀뽀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의 정성을 알고 있죠. 아, 그런 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죠. 어.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대상이라도 내가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고 격려해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걸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의 이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뤘네요. 사랑을 이루었고 둘이 자식도 낳고 살았대요. 근데 이게 피그말리온이 나중에 그 키프로스의 왕으로서 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그말리의 증손녀로 태어난 미르라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미르. 근데 이 미르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우리 미르라가 아프로디테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칭찬을 그것도 한 안 거예요. 되는데. 맞아. 아프로디테가 싫어할 텐데. 왜 그런 짓을 자꾸 해? 맞아요. 아프로디테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르라에게 아주 그릇된 욕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릇된 욕망. 네. 뭐죠? 미르라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는데 그 마음이 근친. 네, 가족과 그치? 네,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빠 같은 남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네. 얘는 진심이에요. 사실은 나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 못하니까 아빠와 같은 사람이요. 이러면서 속이 점점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유모한테 얘기를 하죠. 유모,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아빠야.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고 싶어. 유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 유머도 이상한 유머네. 그리고 이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 그러면서 침대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르라였던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을 나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몇 날 며칠을요? 네. 아, 술 깨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술 깨면 떠나고 또 술 먹여서 또 잠들게 한 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서 또 사랑을 그러니까 나눠요. 딸만 아는 거죠, 이 상황은. 네, 딸하고 유모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발각된 상태고 좀 당기는 건가? 밀쳐내는 밀치는 거 거야? 아닐까요? 근데 다 잡고 있어서. 지금 미라가 알아챈 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일로 와봐 이놈아. 맞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깜짝 놀란 아버지는 칼을 빼들고서 너희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애다. 그래서 미르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라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미르라의 배에는 이미 어떡해. 아버지와의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다가 이 도망친 미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한 신이 그 기도를 듣고 미르라를 그만 나무로 만들어 버렸죠.